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45년 차입니다. 45년 전 막 20이 넘어 뭐가 급했는지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여고를 졸업해 작은 회사에 다니다 곱상한 외모에 아버지의 탄탄한 직업 덕에 중매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중매를 하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으로 본 적 없으니 확인할 길 없으나 대대로 뼈대 있는 가문에 탄탄하게 먹고 사는 집이라고 시집을 보내셨지요. 딸 잘 사는 집에 시집 보내고 싶은 그 마음으로요. 결혼해서 처음엔 시집살이 10년 했습니다. 그 시기 정말 힘들었어요. 제 딸만 봐도 느끼겠지만 20대 초반 아직 어리고 애잖아요. 그 나이에 시집가서 시할머니 한 분이랑 시부모님 모시고 잘 알지 못하는 가풍에 따르며 살았습니다. 너는 이것도 모르냐? 라는 핀잔을 하루에도 수십 번 듣기 일쑤였고 시할머니는 제게 크게 시집살이도 시키지 않고 시어머니께서 절 힘들게 할 것 같아 보이면 본인 방으로 불러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시며 아까 보니 네 시어매가 묵은 그릇들 꺼내더라. 잘 쓰지도 않는 거고 애미도 여태 한번 제대로 닦지 않아 놓고 너 씻을 것 같은데 좀 더 이따 나가. 내가 좀 붙들어 줄게. 하시며 매일 어떻게 하면 저 하나라도 일을 더 시킬까 궁리하는 시어머니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시할머니께서 시어머니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게 모진 시집살이 중 제가 마음을 편히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크게 말수도 없고 다정다감하지도 않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간다, 왔다, 밥은, 아는 딱 이런 말만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면 그날 입을 옷을 속옷부터 다 준비해줘야 했고 마음에 안 들게 코디를 해두면 아침부터 잔소리를 했습니다. 늘 온 집안의 물건들이 자신이 정해놓은 제자리에 오와 열을 맞춰서 놓여 있어야 했고 퇴근하고 오면 뱀 허물 벗듯 벗어놓은 옷가지들을 제가 챙겨 빨래 바구니에 넣어두고 씻고 나오기 전까지 밥상을 차려놔야 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먼지 한 톨 없이 정리정돈, 청소를 하라고 늘 눈치를 주고 잔소리를 했지만 정작 본인은 물건을 아무데나 두고 아무데나 옷을 벗어두고 과자나 간식을 먹고도 먹고 난 그 자리에 흔적을 아무렇게나 남겨두었습니다. 정말 어이없지만 본인은 어질러도 되고 저는 무조건 치워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건 저희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어릴 적부터 그걸 보고 자라서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하는 짓이 너무 화가 나 퇴근하고 와서 본인이 치우게 할 요량으로 저희 방에 어질러진 것을 그대로 두었는데 어머니께서 제게 할 말이 있어서 저희 방에 오셨다가 이게 뭐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질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어디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한테 정리를 시키려고 하냐며 따뜻한 집에서 부른 배 두드리며 팔자 좋게 있는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도 틀렸다고 할 순 없는데 매일 반복되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저보고 소박 맞을 소리를 한다며 당장에 본인이 보는 앞에서 치우라고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 소리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종일 집안 살림에 어머님 눈치 보고 시할머니와 시부모님 두 분 수발 들고 아이들 둘 챙기느라 너무 힘든데 왜 본인 아들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혼해 딸만 둘을 낳았습니다. 시댁에선 장남인데 아들도 못 낳았다며 절 참으로 많이 들들 볶았습니다. 그러면서 셋째로 아들을 낳으라며 절에 가서 정성도 드리고 한약도 많이 해다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 둘 낳을 때 난산이 너무 심해 정말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셋째를 낳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저희 남편도 둘을 낳았는데 셋은 왜 못 낳냐며 셋째인데 더 빨리 나올 거라고 본인이 아들을 못 낳아 조상님과 부모님 볼 면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임신 기간을 거치고 낳는 제가 제일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
셋째 갖기를 거부했지만 결국 셋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딸 셋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삶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에겐 손아래 동서 둘과 시누이가 하나 있습니다. 큰 동서는 아들만 한 명 낳았고 작은 동서는 아들과 딸 각각 한 명씩 낳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늘 장손이 장남에게서 나오지 못한 걸 속상하다 하셨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면 남편은 죄를 지은 마냥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희 딸들은 덩달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지요. 명절이면 그런 상황들은 더 심해졌어요. 저희 딸들은 쓸모없다며 여자 조카 아이들과 방에 처박혀 있으라고 했습니다. 시할머니께선 누가 되었든 대만 이었으면 되었다고 제게 속상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제가 결혼해 6년째이던 해 돌아가셨고 정말 기댈 것 없는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글로 적고 싶지도 않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같은 말도 표독스럽게 하셨습니다. 그걸 다 보고 있으면서도 제게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번 액션 한번 하지 않던 남편이 참으로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중매였다고 해도 남편 보고 결혼한 거고 결혼을 한 이상 배우자에 대해 서로의 책임과 의무 외에도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그저 부모님 눈치만 보며 무게 잡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 미련도 갖지 않고 딸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제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큰 잘못도 아닌데 본인이 못 찾으셔놓고 제가 제자리에 두었네 안 두었네 하며 야단이시더군요. 제가 사용하는 물건도 아닌데 그냥 어디 있냐고 물어 같이 찾아도 될 일을 억지까지 부리며 분명 제가 본인을 미워해 숨겼다며 천에 죽일 것 썩을 것 해가며 난리를 피우셨어요. 그때 막내가 4살이었는데 할머니 왜 우리 엄마한테 맨날 소리 질러? 예쁘게 말해야지. 난 할머니가 제일 싫어. 라고 했습니다. 순간 생각지 못한 아이의 말에 저도 어머님도 당황을 했고 어머님은 제가 얼마나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욕을 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이런 말을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제가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겠어요. 이런 상황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요. 이 어린 애들도 다 보고 느껴지는 게 있으니 하는 말이겠죠.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세상 말세다 말세다 하지만 아이고 말하는 것 좀 봐. 왜? 너희 시아버지 마실 나가고 너랑 나랑 둘이 나보니 입이 터진 거냐? 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어디 시어머니가 무서운 자리인지도 모르고 말을 막 하는데. 너도 이제 시집 온 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뭐 이런 거야? 아들도 못 낳은 게 딸들 교육까지 저렇게 키워서 우리 큰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싶다 정말. 어머님은 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 어머님은 저녁 먹고 난 남편을 부르셨고 낮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셨는지 방으로 돌아온 남편이 저를 보고는 인상을 울그락불그락 하며 아들 못 낳았으면 납작 엎드려 복령이라도 잘하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 같았으면 그때 바로 이혼을 했을 텐데 그 시절엔 함부로 생각할 수 없던 일들이라 참고 또 참았습니다. 속으로 시부모님도 남편도 참으로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채 안 되어 시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서 일이 있어 고속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던 중 사고가 났는데 버스에 있던 사람들 중 4명이 돌아가셨고 그중 2분이 저희 시부모님이셨어요.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셨고 시어머니는 숨은 붙어 있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버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줄초상을 치렀습니다. 아버님 초상을 치르면서도 중환자실에 계신 시어머니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초상 중에도 남편은 어머님 면회 시간에 맞춰 면회를 갔고 전 제가 시부모님을 미워해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2분을 보내드리고 남편은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모두 잃은 만큼 상실감이 큰 것 같았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이었고 원래 표현을 안 하던 사람이라
무덤덤한 척 그 세월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모진 시집살이에서 갑자기 해방이 되니 얼떨떨했습니다. 전 늘 제가 해왔던 일들을 여느 때처럼 하며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제게 본인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지적하고 핀잔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음식에 대해 어머니 손맛이 아니라니 맛이 변했다니 하며 음식 타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옷은 여기저기 벗어두고 몸을 닦고는 수건도 다 닦은 자리가 그 수건의 정자리였습니다. 하도 여기저기 벗어나서 안방 욕실 안에 빨래 바구니도 넣어두는데 언제나 해오던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제발 저 바구니 안에 던져라도 넣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그거 다시 주워 담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는 걸로 잔소리를 하느냐며 어머니 돌아가시니 목소리 키우는 거냐고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간 큰 소리 안 내던 사람이라 너무 당황했습니다. 정말 불같이 화를 내는데 그게 왜 남편이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이 커 할 말만 하고 문을 탁 닫고 나가는 남편에게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나가서 여기저기 흠을 잡으며 당신은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자주적으로 할 줄 아는 건 없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다고 당신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 여기가 제자리야? 제자리에 놔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거 정리하다가 방에 들어갔던 거예요.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지. 이렇게 늘어놓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 정리하는데 부족해서 바구니 찾으러 들어간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양말 한 짝 빨래 바구니 안에 안 넣으면서 정말 나한테 왜 그리 냉정한 잣대를 들이미는지 모르겠어요. 빨래는 여자 일이지 그게 남자 일이야? 이 여자 보자 하니까 이제 막 기어오르는구만. 남자는 바깥일도 하고 여자는 집안일 하는 거지. 어디 집안일을 은근슬쩍 남자를 시키려고 해. 힘들면 애들도 시켜. 기집애들은 나중에 시집가려면 살림을 할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해줄 거야? 정말 기도 안 찼습니다. 그래도 자기 새끼인데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을까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 벽청호 같은 남편과 그렇게 살았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면 모든 가족이 모입니다. 워낙 상을 크게 차리는지라 상에 올라가는 음식 가짓수가 정말 많습니다. 동서들은 맞벌이를 하고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늘 음식 준비가 다 되고 나서 왔습니다. 한 번쯤은 빈말로라도 함께 준비를 하겠다고 하지 않는 동서들에게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혼자 준비하다시피 하니 너무 힘들어 한 번은 제사를 마무리하며 다음 제사 때부터는 음식을 나눠서 준비를 하거나 조금 일찍 와서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맞벌이하는 큰 동서는 못한다고 딱 잘라서 말했고 아니면 전을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전 그것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동서는 거리가 멀어 오는 길에 상할 수도 있으니 과일을 준비해 오겠다고 했습니다. 잠잠히 있던 남편이 제게 거 1년에 몇 번 된다고 그걸 나눠서 해오라고 하고 일하고 멀리 사는 재수 씨들한테 일찍 오라고 해? 형님 대우라도 받고 싶은 거야. 하던 사람이 하면 되지. 안 그래? 재수 씨, 솔직히 상에 정성 안 들어간 전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하시던 대로 이 사람이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바쁘신데 그래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재수 씨도 멀리서 오시는데 앞으로도 애들이나 잘 챙겨서 오세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 제사나 명절 준비 한번 할 때면 온몸이 아프고 힘든데 왜 날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요? 그때 옆에 있던 신우이가 하려면 다 같이 하던가 아니면 하지 말던가 하지 왜 큰언니만 고생하는데? 사실 나도 시집가기 전까진 그냥 큰언니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결혼해서 시집살이 좀 해보니까 내가 큰언니라면 너무 힘들고 억울할 것 같아. 큰오빠도 언니 생각 좀 해줘요. 맨날 명령만 하고 오빤 내가 언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게 어딨어. 작은 언니들도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뻔뻔한 거야 뭐야? 그때 서방님들이 버릇없다며 신우에게 야단을 쳤고 조용히 듣고 있던 남편은
막내에게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신우이는 저희 남편과 25살 차이가 납니다. 결혼할 때 5살이었던 신우이는 15살에 조실 부모의 저희 부부가 큰딸처럼 생각하며 키웠어요. 고맙게도 신우이는 그 힘든 시기를 잘 지나가줬고 결혼할 때도 우리 부부가 부모 자리에 앉아 부족함 없이 예단과 혼수를 해 보냈습니다. 신우이 시집 보내는 그날 짠한 마음과 기특한 마음이 복합되어 주책맞게 많은 눈물을 쏟기도 했죠. 아무튼 그렇게 제삿날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저녁을 준비하는 내내 배가 우리하게 아팠습니다. 딱히 아플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배가 아파 왜 그렇게 했어요. 아프다 괜찮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남편이 퇴근해 올 시간이 다 되어 저녁을 마저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남편이 와 저녁을 차리는데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프더군요. 식사 자리에서 아파서 제대로 못 먹고 옆구리를 만지니 아이고 밥맛 떨어지게 앞에 앉아서 낑낑대네. 배가 아프면 가서 똥을 싸든가. 아니 그런 배는 아닌 것 같고. 아유 그러면 그냥 밥을 처먹지 왜 그러는데? 에이씨 똥 얘기 때문에 더러서 밥을 못 먹겠네. 나 안 먹어 치워. 남편은 그렇게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옆구리는 점점 아프고 상을 치우다 허리를 펼 수 없을 지경이 되어 순간 악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무슨 소리냐고 신경질적으로 말하며 나왔고 제게 쉬하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전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대답도 못하고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은 흘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대체 뭘 바래서 이러느냐며 두 손을 허리춤에 올리고 신경질적으로 말하는데 저야말로 남편이 제게 왜 이렇게 하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막내딸이 퇴근을 하고 왔고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119로 불렀습니다. 그 길로 병원에 간 전 급성 맹장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수술을 마치고 나오자 추위가 엄습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번 기간에 단 한 번도 와보지 않았습니다. 제 수술 보호자 사인도 급하게 달려온 큰딸이 했다더군요. 우리 딸도 그 시누이만 절 보러 왔어요. 대단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동서들도 따로 연락은 없었어요. 퇴원을 예정했던 날 미열이 떨어지지 않아 퇴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열이 떨어져 퇴원을 하고 집에 가니 남편은 제게 집에 오기 싫어서 일부러 열이 났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이제 막 집에 온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냐고 하니 자기 말이 맞지 않냐며 집을 3일이나 비우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배고프다고 밥을 하라고 합니다. 아직 이틀은 더 조심을 하고 실밥을 빼야 해서 병원에서도 쉬라고 했는데 남편은 절 보자마자 밥을 찼네요. 그래서 막내딸이 자신이 하겠다고 하니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냐며 굳이 제게 하라고 하네요. 딸에게 밥만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과 간단한 반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또 밥을 찾으며 절 깨웁니다. 아직은 일어나고 앉는 것도 수월하지 않은데 저러고 싶을까요? 그래서 오늘만 회사 근처에서 아침을 사 먹으면 안 되겠냐? 아니면 토스트를 해주겠다고 하니 저보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며 출근하는 남편 밥도 굶긴다며 노발대발합니다. 그렇게 다시 아침을 했습니다. 다음 날이 실밥을 푸는 날이라 낮에 쉬엄쉬엄 쉬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올 저녁 시간이 다가와 힘들게 일어나 저녁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은 제게 청소를 안 했느냐며 집에 먼지가 가득하다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힘들어 못했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들어오면서부터 잔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힘겹게 밥상을 차리고 보니 역시나 남편은 양말부터 여기저기 벗어 던져놨습니다. 보기 싫어도 어차피 제가 치워야 할 것들이라 양말과 겉옷, 바지, 상의를 차례로 줍는데 힘들게 구부렸다 섰다 하는 자세를 반복했더니 그만 맹장 봉합 부위가 터졌습니다. 너무 놀라 남편에게 수술 부위가 터진 것 같다고 하니 아유 정말 이렇게 칠칠치 못해서 내가 당신 데리고 사느라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자기 몸 관리 못해서야. 맹장 터진 것도 부족해서 수술 부위를 터뜨려? 잔소리는 그만하고 119 좀 불러주세요.
봉합 부위가 터져 피가 나는데도 남편은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전화를 해? 당신이 해. 에이! 그렇게 제가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시 봉합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남편은 구급차도 같이 안 타고 갈 것 같아 인근에 사는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와 119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딸들은 놀라서 병원으로 왔고 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왜 이렇게 되었냐면서요. 우선 급한 봉합수술을 다시 받고 난 뒤 시누이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더군요. 제 수술에도 남편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보호자도 아닌가 봐요. 점점 제가 남편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 결혼 생활은 무엇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더 흘렀고 전 환갑이 되었습니다. 제 딸들은 모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퇴직을 했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편 앞으로 나오는 연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어도 늘 절 무시하고 집안일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젠 삼시세끼도 모두 해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직장에 다닐 땐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 가끔은 저녁도 먹고 왔는데 이젠 꼼짝없이 삼시세끼 집에서 해 먹어야 하네요. 게다가 제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도 어딜 가냐며 제 일거수일투족을 알길 원했고 집안일에 사사건건 잔소리와 혼수를 두었습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혔어요. 이제 내 나이 60인데 이럴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연락이 닿은 고등학교 친구들을 따라 동창회에 나갔는데 한껏 꾸민 친구들과 자주적으로 삶을 사는 친구들을 보니 너무 부럽더군요. 멋 낸다고 입은 옷도 언제 샀는지 모를 옷들이고 화장품도 몇 개 없어 피부 화장이랑 입술 찍어 바르고 나간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너무 반가웠습니다. 전 바보처럼 살림만 하느라 또 제 또래는 다들 저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 제 친구들 중 직업을 가지고 멋지게 사는 친구, 집에서 살림을 하지만 취미 활동도 하고 자신도 꾸미며 사는 친구,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친구 등 저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중 한 친구가 제 남편 이름을 이야기하며 혹시 남편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 물으니 일적으로 아는 사이인데 서로 통성명 하던 중에 와이프가 같은 고등학교에 나왔다고 해 누구인지 물어보다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제 친구와 일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 몇 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젠틀하고 따뜻한 사람은 처음 봤다며 의견 충돌이 있을 만한 상황에서도 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자신의 의견도 말하며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제게 넌 정말 복 받았어. 그런 분이 네 남편이고 라고 얘기하는데 딴 사람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동창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역시나 제가 오기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여기저기 허물벗듯 벗어진 옷에 수건, 군것질하고 널브러진 과자 봉지 등에 여기저기 늘어져 있는 물컵들을 보니 갑자기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 이게 뭐예요? 밖에서는 번듯하게 잘하고 다니면 뭐예요? 집에서 이 모양인데. 나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예요. 당신이 애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동창회 보내줬더니 뭘 잘못 먹고 왔나? 아, 집에 오자마자 뭐라는 거야? 당신 밖에서 그렇게 자상하고 젠틀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집에 와선 늘 신경질적이고 주변 정리도 안 하고 나한테 지시만 하는데요? 우리 동등한 부부관계예요. 부부라고요. 가서 가슴에 바람 들어왔어. 내가 딱 심증이 가는 게 하나 있는데 일에 있어선 빈틈도 없어야 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친절해질 수도 비굴해질 수도 있는 거라고. 내가 밖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지금까지 먹고 산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아휴 하긴 집에서 편하게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니 알긴 뭘 알겠어. 그럼 난요? 난 내 일이 살림이랑 잠드는 순간까지 일터에 있는 기분이라고요. 남편이면서 오늘 하루 어땠냐, 힘든 건 없었냐 한번 물어봐 주지도 않고 맨날 지적만 하고 여기저기 내 일거리만 더 만들고
당신 일하고 와서 맨날 힘들다고 하니 당신 신경 안 건들려고 나랑 애들이 까치발 들고 살았던 거 알아요? 당신은 나 힘들게 하려고 결혼한 사람 같아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양말이라도 빨래통에 넣어달라고 해도 안 넣고 내가 실수한 것도 몇 날 며칠 타박하고 난 정말 이렇게는 더 못 살아. 우리 이제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 생활해요. 나 앞으로 당신 먹을거리면 빨래면 다 내주고 혼자 사는 사람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 테니 당신도 당신 일을 알아서 해요. 네가 미쳤구나 정말. 내가 번 돈으로 여태 살아놓고 뭐라고? 말이 나와서 하는데 그 돈으로 날 위해서 쓴 게 뭔데? 나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은 적이 없어. 오늘 입고 간 옷도 4년 전에 막내 상견례 때 산 거야. 가끔씩 동서들이 갖다 주는 옷으로 연명하다시피 하며 살았다고요. 그렇다고 당신이 생활비를 여유 있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잉여금으로 새아이들 결혼자금 나눠서 모으고 청약 넣고 나한테 10원짜리 한 장 남은 게 없다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 밥 먹고도 했잖아. 그것도 아까워서? 머슴도 공짜로 부려먹으면 밥은 준다. 내가 종일 살림도 하는데 밥 먹는 것도 계산하려고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어쩜 그렇게 나한테만 목 썩이고 나한테만 냉정한지. 40년을 넘게 살면서 너무 서운해요. 아무튼 나 그냥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아세요. 그대로 작은 방으로 가서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남편은 그러다 말겠지 싶었겠죠. 남편은 방 밖에서 동창회를 다녀오더니 헛바람이 불었나 아니면 노망이 났나 시덥잖은 소리를 하고 안 하던 짓을 하고 이래서 여자들은 밖으로 돌면 안 된다니까 란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간단하게 토마토 썰어서 먹고 동네 한 바퀴 돌 겸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 맞으며 맨날 밥하다 천천히 걸으며 맞는 아침은 너무나 색다르더라고요.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게 내가 왜 이런 기분을 60이 넘어 알게 된 건지 억울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넘게 걷다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아침을 안 주고 어딜 다녀왔냐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내게 관심이 있었느냐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제 한 얘기 뭘로 들었어요? 각자 생활하자고요. 난 아침에 밥 말고 과일이랑 차로 간단하게 먹는 게 좋아서 이미 먹었으니 밥 드시고 싶으면 직접 지어 드세요. 라고 했더니 제 등 뒤로 기가 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제 빨래는 해서 널었습니다. 그 사이 라면을 끓여 먹던 남편은 널려있는 빨래를 보더니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보자 하니까? 지금 정말 각자 살자는 거야?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나 이제 날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내가 왜 일평생 희생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시부모님 앞에선 바라지도 않아. 뒤에서라도 나 한 번이라도 토닥여주고 동서들 앞에서 위신이라도 한번 세워주고 날 위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줬으면 정말 이런 생각도 안 들었을 거예요. 여자들만 데리고 가봐야 본인은 재미없다고 어쩜 가족여행 한 번을 데려가지 않고 나도 애들도 추억이 하나 없어요. 알아요? 자꾸 돈 벌어다 준다는 얘기 하는데 그 돈 벌어준 걸로 애들 키우고 당신 밑으로 들어가는 살림 한 거잖아요. 내가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 사봐. 못 보던 옷이라고 과소비 한다고 면박 줬잖아요. 내 친구들은 염색에 파마해서 다들 예쁜데 난 정말 염색도 파마도 못하고 맨날 머리 똥똥 동에 올려서 이게 뭐예요? 이 흰머리도 뭐고 당신은 염색도 하고 매월 이발소도 다니면서 양복이며 구두며 셔츠가 대체 몇 벌이에요? 나 불쌍하지도 않아? 많은 거 안 바래. 나도 이제 좀 날 위해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데 그 밥 못해 먹여서 아침부터 사람을 또 잡아요? 당신만 나이 먹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뭐가 무섭니? 나 무서울 거 없어. 그냥 각자 살자고요, 제발. 남편은 제 이야기에 깜짝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꿈뻑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같은 공간에서 각자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법 자신을 단돌이 하더군요. 옷도 그렇게 늘어놓지 않고 바로바로 직접 치우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었고 주변에서도 젊어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편이 제게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혼? 분명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알겠어요. 이혼해요. 나는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손주들 보기도 그러니 조론으로 지낼까 했는데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니 해야죠. 내가 언제 당신 말 안 따르는 거 봤어요? 대신 지난 내 세월들을 보상받아야겠어요. 살림만 했지만 내가 이 집안 일구는 데 일조를 했으니 그에 합당한 위자료도 받아야겠고 재산도 분배받아야겠고 월급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최저임금이라도 월급도 다 계산해서 받아낼 테니 그렇게 알아요. 뭐? 뭐라고? 이 여자가 돈에 환장을 했구만.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요. 뭐가 되었든 난 그냥 내 지난 세월들만 보상받을 수 있으면 되니까. 더 할 말 있어요? 난 없는데. 아무튼 이혼해요 우리.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지난 세월들 참으로 모질게 살았기에 변호사를 만나서 말을 하자니 몇 날 며칠이 부족하더군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찌나 서럽던지 자식들이 앞장서서 제 편에 서주고 내 지난 날들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어서 전 무탈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덕에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다 잘 받을 수 있었지요. 우리가 이혼을 하던 그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흩날리더군요. 남은 내 생에 꽃길이 펼쳐진다는 예시 같았습니다. 혼자 사니 몇 끼니 뭘 할지 메뉴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바깥 구경 가고 싶을 때마다 다니고 긴장하며 살지 않아도 되고 해서 이렇게 좋은데 왜 이 삶을 이제야 살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살게 된 만큼 자꾸 후회만 하기보다는 당장 내일부터 최선을 다해 즐기려고 합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저 그래도 되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